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시어머니와 기막힌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 보고 살게 된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머님과는 사실 결혼 전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그냥 안 하고 엎을 생각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어머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시어머니와 인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긴장되는 기분으로 찾아갔었는데 인사를 드리는 저를 어머님이 무표정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 성격 자체가 좀 무례한 편이기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 결혼했다고 남편한테만 기대지 말고 본인 앞가름은 해야 돼, 여자도. 재훈이한테 들었겠지만 나도 내내 사회생활 했었거든. 여자도 결혼했다고 남편만 믿고 기대 살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님 말에 저도 맞장구 치듯 그랬죠. 네, 어머님 말씀 맞으세요.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 있는 편이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은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 그렇게 커리어 운운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 이런 데도 아니고 처음 들어본 회사던데 너무 거창하게 말하네. 라며 무안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확 붉어졌죠. 저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꼭 대기업이고 유명한 회사여만 커리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비웃듯이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죠. 제가 머쓱해하니까 남친이 주은이 다니는 회사 괜찮은 회사라면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죠. 그래 뭐 괜찮은 회사면 오래오래 다니든지. 참,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아, 네. 7년 전쯤에 이혼하셨는데 그래도 친구 사이처럼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이혼했으면 끝장까지 갔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친구 사이처럼 지낼 거면 뭐하러 이혼들을 해?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책이다 정말. 라는 겁니다. 제 얘기면 몰라도 부모님 얘기인데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함부로 말하시고 또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식으로 무안주듯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가정 환경만 봐도 너무 믿지는 결혼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이 그때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아버님까지도 적당히 좀 하라고 왜 항상 쓸데없는 소리에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남친이나 아버님 반응으로 보면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렇게 남 상처 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잘 하시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인사가 끝나고 저는 아무 말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원래 좀 무례한 편인데 이해하라고 막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남친에게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갖자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며 결혼하면 엄마 많이 안 보고 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될 뿐인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고 시간을 좀 갖자고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그냥 엎을까 하다가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민 끝에 남친에게 얘기했고 남친은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도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을 깨내 만회했던 것 때문에 저를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소리도 꽤 했는데 일일이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막아섰고 어머님하고도 큰 소리 내고 잘 싸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이제 안 올 거다 그러고 어머님은 니들이 뭐 그렇게 자주나 왔느냐며 도리어 뭐라고 하시고 하여튼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다 보니 말만 그러고 결국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원래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었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걸을 생각도 없고 기본적인 엄마, 아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때 되면 다 한다고 좀 늦는 아이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돌이 지나고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으니 제 걱정은 몹시 커져갔죠. 그리고 병원이나 센터 등을 다니면서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지연과 더불어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달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아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자극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빨리 센터를 다녀줘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은 상의 끝에 저는 복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다져놓은 입지도 있고 제 일하는 분야에서 더욱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엄마기도 하잖아요. 느린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제 커리어와 욕심만 생각할 순 없었어요.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더 많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 같았기에 의논 끝에 제가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재훈이는 뭐든지 다 빨랐다. 동네에서 걷는 것도 제일 빨랐고 말도 빨리 하고 한글 같은 것도 유치원 다닐 때 다 읽을 줄 알았어. 서진이가 저렇게 느리고 문제 있는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느리면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저와 아이를 동시에 비난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들으면 난리치니까 꼭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얄미웠죠.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듣기 그렇습니다. 저희 서진이가 뭐 어때서요. 센터 다니면서 교육받고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는 그 성질머리로 회사는 어떻게 다녔니? 너 집에서 우리 재훈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했기로서니 한마디를 안 지지? 아휴, 내가 아주 며느리 잘 뒀다 잘 뒀어. 그러십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느린 것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걱정도 많은데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2배, 아니 10배로 늘곤 했죠. 게다가 제가 일 그만둔 걸로도 또 딴지를 거셨고
결국 저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이 많답니다. 그럴 땐 언제고 일을 홀라당 그만둬? 아이고, 재훈이만 죽어나지. 어머니,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아이센터도 보내야 되고 전적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진이는 솔직히 핑계 아니니? 결혼해서 일 그만두고 싶던 차에 서진이도 문제 있고 하니까 옳다쿠나 해서 일 그만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서진이가 또래보다 느려서 가장 걱정되고 미치겠는 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옳다쿠나 하고 일 그만두었다고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얘 좀 봐라. 너야말로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 난리야? 내가 사람 잘 보는데 너 이러는 거 뭐 같은 줄 아니? 건수 하나 잡아서 시부모 안 보고 살려고 수 쓰는 것 같아. 내가 눈치가 백단인데 너 수작 부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 뭔 수작이요? 막말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 안 보면 그만인데요. 뭐가 어째? 누구 맘대로 안 보고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크게 싸웠고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댁 안 간다고요. 어머님 함부로 말하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나한테 자꾸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 저러는 거 참아달라고 하면 나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거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일단 시간을 좀 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크게 싸운 걸로 아버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풀라고 하시고 신우 형님도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적당히 풀고 넘어가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요. 시댁 가족들은 어머님이나 제 성질머리나 똑같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살살 건드리면서 상처 주는 어머님하고 참다 못해 할 말하는 저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하여튼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반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지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님 때문에 괜히 남편하고도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사니까 남편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저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발달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체험학습이나 키즈카페에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해주려고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머님이 알았으면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느니 어쩌느니 또 저한테 막말하면서 스트레스 주려고 했을 텐데 안 보고 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시부모님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연락하다가 결국 또 똑같이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하여튼 그렇게 또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가 센터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아이 말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가 좋아지기 시작하니 인지나 사회성 부분도 확확 느는 게 보이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센터에서도 더 이상 센터 안 와도 될 정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센터는 그만뒀고 어린이집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그만둔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는 선배 언니가 취직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대신 월급은 좀 적은 곳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이 하원 시간도 있다 보니 오히려 돈은 좀 적어도 일찍 마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하니 월급 얼마나 받느냐 그러고 말씀드리니 꼴랑 그거 받고 다니느냐며 또 한 소리.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밉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례하고 생각 없고 예의 없는 분이세요. 남편도 신우도 아버님도 그런 성격을 잘 알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친구들이랑 싱가포르로 여행 가기로 했다. 너네는 용돈 얼마 줄래? 라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아버님이 갑자기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웬만해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내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을 텐데. 친구들하고 여행은 무슨... 내가 분명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더니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든 말든 어머님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내가 가면 그만이지. 자기도 친구들이랑 작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으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네 나한테 용돈 얼마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젖만 뒤집었고 남편이 한 30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꼴랑 30이 뭐야? 엄마는 여행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너 마누라 눈치 보니? 그러는 겁니다. 30이면 됐죠. 30은 뭐 작은 돈이에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돈도 잘 쓰더니 결혼하고는 완전 지 마누라 폭에 쌓여서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말은 아들에게 하지만 저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젖만 열심히 구웠죠. 하여튼 그날 제사를 끝내고 좀 앉아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전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아마 2층에 잘 안 쓰는 방에 그 장난감을 놔두셨을 것 같아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신우가 2층을 썼는데 둘 다 결혼하고 나서는 2층은 그냥 비워져 있거든요. 저는 장난감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마침 어머님이 2층 방에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며 내려가려는데 어머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황당한 기분으로 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단 조심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2층에서 했던 그 통화 내용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비밀을 들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뭔 생각이신가 싶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1층으로 내려왔고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냉장고 가서 과일 들고 와서 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과일을 들고 와서 깎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서진애미야. 네? 다음 주에 나 4일 동안 여행 가는 거 그동안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아버님 밥을 차려드리라는 겁니다. 네? 어머님은 아버님 눈치를 보시더니 저한테 또 뭘 들었으면서 내야 잠깐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리라고 점심에. 어머니 저 출근하잖아요. 너네 회사 여기서 가깝잖아. 너는 밥 안 먹니?
잠깐 들러서 밥 차려가지고 아버님이랑 먹고 너는 다시 회사 돌아가면 되지. 차로 15분 걸리는데 뭐가 가까워요. 그 말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무슨 밥을 차려주라 그래. 아, 당신이 밥 때문에 나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말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밥 때문에 당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럼 뭔데요? 아버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냥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래? 마누라가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나한테 밥 핑계 댈 땐 언제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 나더러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니? 아니, 본인이 좀 차려 먹으면 되지. 나 없으면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다니? 하여튼 나니까 참고 살지. 여튼 서진애미야,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 어머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아버님 밥을 차려드려요? 그래요, 엄마.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차려드시겠지. 그러는데 어머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는 법이 없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회사 다니는 제가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고요? 그럼 저 말고 재훈 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얘는 회사가 멀잖아. 아, 그리고 너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제가 며느리지 식모예요? 뭐야, 너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하면서 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막 어머님을 말리면서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밥이 아빠 혼자 알아서 드실 텐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거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둘 다 그냥 나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쫓아 나오더라고요. 아휴, 엄마 왜 자꾸 저러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화나서 뭐라고 했죠. 너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 드리고 가게 생겼어? 아, 그러니까 엄마도 진짜 왜 저러시는지. 그래도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알아. 나 이제 시댁 안 와. 아, 왜 또 그래. 아, 미치겠네. 니네 엄마 때문에 나는 진짜 미치겠어. 제사 준비고 뭐고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시댁 안 온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뭘까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 점심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니. 저런 몰상식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요즘 또 있나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버님 밥 안 차려드릴 거면 인연 끊을 생각하래요. 인연 끊으면 저는 오히려 좋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하고 집 살 때 아버님이 5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그것도 당장 내놓으랍니다. 제가 너무 괘씸해서 그 돈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5천만 원 그거 남편에게 말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 밥 좀 차려드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못하는 부탁을 왜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냐고요. 아이고, 그만하자. 너랑 뭔 소리를 하니? 내 친구들도 네 얘기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나같이 너 욕하더라. 시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용돈 먼저 드릴까요? 소리 한 번이 없고 말이라도 아버님 식사 제가 챙겨드릴까요? 말하는 법이 없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나도 너한테 좋은 말 안 나오는 거다. 가정교육을 어디로 배웠는지 어른한테 떼꾹떼꾹 니네 엄마가 참 잘도 가르쳤다. 그 소리에 저도 폭발했죠.
어머니, 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애초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어제 어머님 2층에서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몰래 밖에서 만나는 남자분 있죠? 이게 미쳤나? 너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다니까요. 네가 듣긴 뭘 들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어제 제가 뭐라고 들었는지 말씀드려요. 집에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다. 의심 안 한다. 오빠랑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 나도 설렌다. 오빠 마누라한테는 잘 둘러댔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몰래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게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어? 너 미쳤니? 너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내가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다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하면서 어머님은 도리어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다고 하면 어머님이 아차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허튼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너무 열받아서 아버님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낮에 엄마가 전화와서 얘기했어.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엄마가 홧김에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가 갑자기 없는 소리 지어낸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내가 진짜 2층에서 들었다고. 그거 아니래.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한 얘긴데 당신이 잘못 듣고 오해한 거래.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발뺌하는 거지. 어쨌든 엄마는 그런 거 아니래. 내가 들어도 그럴 리가 없고. 어머님 일이니까 당신이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가 분명...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건 맞는데 그건 엄마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제 얘기를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빠 몰래 남자가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애인이 있든 말든 그 애인이랑 여행을 가든 말든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그 5천만 원 돌려주면 좋지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온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로 오기로 하셨다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놀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어머님 전화인데 갔다 와서 얘기해준다고 하고요. 저는 뭔 일이지 싶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는데 남편이 일단 집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어머님 데리고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짐 들고 저희 집까지 오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나는 그냥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을 거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쫓겨났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가 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비번까지 잠그고. 아버지도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깟 여행이 뭐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어머님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애인이랑 놀러 갔다는 것을. 그런데 어머님도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 못하겠는지
그냥 반대하는 여행 같다고 쫓겨난 것처럼 말하신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굳은 표정인 저를 보면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네가 왜 똥 씹은 표정 짓느냐면서 오자마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고 어머님 말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놓았던 제 캐리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쫓겨나서 모시고 왔다며. 어머님이랑 이제 여기서 살아. 나는 우리 서진이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아, 왜 그래 진짜. 그럼 엄마 쫓겨났다는데 그냥 놔두고 와? 가라 그래. 여기가 네 집이지 제 집이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신 거죠? 뭐야? 아버님이 그냥 어머님 여행 갔다고 쫓아낼 뿐 절대 아니실 테고 어머님이 누구랑 여행 갔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 당황하고 남편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 거 아니라고. 애인이랑 간 거라고. 아버님도 그거 아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엄마, 진짜요? 아니야, 나 친구들이랑 간 거야. 아니, 솔직히 여행 갔다 왔다고 아빠가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진짜 애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너는 제 헛소리를 믿니?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봐. 내 보기에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튼 나는 어머님하고 한 집에 못 있어. 내가 나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지내. 그렇게 저는 나가려고 했고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가뜩이나 집안 상황도 난린데 왜 저까지 이러냐고요.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막말하고 무시했는지 다 지켜봤으면서 모른 척. 입장 바꿔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참았겠어? 나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다가 애인까지 있으셔. 나는 저런 시어머니 더 이상 보고 살 생각 없어. 당신은 당신 엄마겠지만 나는 막말로 당신하고 이혼하면 남남이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얼마 뒤 남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미쳤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바람핀 거 알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그 애인이랑 가는 거 알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어머님은 가셨고 아버님은 어머님 집 내놓고 이혼 준비한다고 하신 거죠. 아버님 말로는 그 상간남네 집으로 가서 살라고 짐을 내놓으신 거래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과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1년 정도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엄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누나 집을 가든 어딜 가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아버님도 가족도 다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신혼의 집에 갔고 거기서 아버님과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어머님은 이혼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은 저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에도 실망이 컸어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적당히 말리는 척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참아줬으면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신한테도 실망이 너무 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식겁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그 어떤 왕래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어머님과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시다가 결국엔 재산분할 합의 보고 이혼하시기로 했다더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늦바람 때문에 이혼이라니 참 어이없고 우습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개인 사정으로 이혼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자업자득이구나 싶었죠. 그 어머님은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안 가봤고 남편이나 신우만 가끔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머님은 안 보고 아버님만 한 번씩 왕래하면서 살고요. 어머님하고 안 보고 사니 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막말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함부로 말했던 어머님.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그랬다지만 그건 절대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례하고 못됐다는 걸 이제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하고 왕래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제가 설령 매정하다고 해도 그냥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말렵니다. 솔직히 사회에서 마주쳤으면 시겁하고 손절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 같은 사람인데 가족으로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님도 너무 억울해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준 건지 반성 좀 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일하는 게 좋고 바빠서 크게 결혼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요. 30대 중반까지도 결혼을 안 하니 주변에서는 비혼인 거냐 아니면 결혼을 못한 거냐 많이 물어도 보시더라고요. 제가 비혼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너무 괜찮고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가 있었다면 저도 결혼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남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만 몇 번 했었고 결혼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2, 3년 만나고도 결혼까지는 잘 안 가게 됐는데 이 남자는 결혼할 운명이었는지 6개월 만나고도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그 남자랑 결혼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말고 이혼도 할 운명이었지만 말이죠. 2번의 배신을 당한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김서희라는 이름의 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서희는 체구가 작고 여성스러운 친구였죠. 대학교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친해진 후로 4년 내내 한 무리로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다들 학점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서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대학교까지는 어거지로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취업보다는 돈 많고 괜찮은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모 관리에 신경 많이 쓰고 나이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선시장에서도 안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거였죠. 저는 학점 관리 잘하고 자격증이나 토익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희와 저는 그런 부분에선 별로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착하고 귀여운 친구라서 잘 지냈었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서희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서희의 남편은 서희보다 11살이 많다고 했고 시댁이 엄청 큰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는 부자라고 했어요. 서희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다는 소리를 잘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거였죠. 서희 결혼식에 친구들과 다 갔었는데 비싼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희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을 만나면 결혼 빨리 하라고 너무 좋다고 잘 그러고 다녔습니다. 서희에게는 결혼 생활이 참 잘 맞는 것 같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저랑 친구들은 회사 다니는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서희는 벌써 아이들 엄마였다 보니 신기했었죠. 저는 졸업 후 광고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는 현재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고 크게 결혼 생각이 없기도 해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서희는 저를 보면 언제 결혼할 거냐, 빨리 결혼해라,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느냐라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빨리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소개 좀 시켜줄까? 됐어. 그냥 있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30 중반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든데.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너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기 좋다. 근데 나는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고 인연이 있으면 결혼도 하겠지.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희의 결혼 닭달 때문에 질리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좋아서 저렇게 추천을 하고 다니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배 언니의 성화로 만나보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수익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고 매출도 좋다고 하길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의 회사도 여러 번 가봤는데 빌딩에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직원은 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나오다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번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기본 2, 3년 정도는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랑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걱정도 됐는데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서로 나이도 있기도 하고 또 보통 결혼을 빨리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우리는 서로 기반도 다져 있지 않느냐며 결혼을 굳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도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서희가 특히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결혼과 임신 육아 선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솔로로 살아오던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나 저나 각자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거든요. 퇴근 후에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다는 거, 잘 때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는 거, 집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건 좀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그맘때 친구 서희가 연락이 몹시 뜸해졌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연락도 많이 했었는데 그맘때는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해도 답도 늦거나 씹을 때도 많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괜스레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도 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서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퇴근하고 자기랑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했고 맥주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갔는데 2달 만에 사람이 해골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디 아프냐고 건강이 안 좋느냐고 물었더니 서희는 대뜸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나 이혼하게 생겼어.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희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도가 높고 행복해했고 주변에 결혼해라 결혼해라 전도하고 다니던 애라서 이혼이라는 건 서희의 사전에 없을 줄 알았죠. 이혼? 갑자기? 우리 남편 바람났어. 그러면서 얼굴을 파묻고 울더라고요.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도 갑작스러운 말이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 얼굴을 파묻고 울던 서희가 고개를 들어 휴지로 코를 팽팽 풀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진짜야? 네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서로 이혼 얘기 다 오갔는데 뭘 잘못 알아? 벌써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 저는 그제야 서희가 연락이 안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바람난 건데? 나이트에서 만난 년이래. 나이트? 실은 우리 남편 그런데 좋아하거든. 유흥업소. 정말? 술 좋아하고 그런데 다니는 거 좋아해. 남자고 사회생활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줬고 별말 안 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 그 여자랑 뭐 어떻게 하겠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서 나한테 이혼해달래.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년이래. 그년한테 푹 빠졌어. 세상에, 그럼 너네 남편이랑 14살 차이? 완전 미친년이지. 돈 냄새 맡은 거지 뭐. 너무 억울해. 서희는 서럽게 울었고 그날 그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다 쓸 정도였습니다. 저는 갑갑한 기분으로 우는 서희를 달래주었죠. 서희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년한테 자기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매달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람은 네 남편이 폈는데 왜 네가 매달리냐고 그랬죠. 하지만 서희는 아쉬운 쪽에서 매달려야지 별 수 있냐면서 자기는 어쨌든 절대 이혼 안 할 거랍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든 본인의 결혼 생활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희네 남편이 돈이 많다 보니 서희는 그동안 꽤 편안하고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은 맞습니다. 1년에 2-번 해외여행 다니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서희 본인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가방도 전부 명품 가방만 있었죠. 그런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혼당하고 그걸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기도 막히지만 남의 가정사인데다 서희가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겠나요. 저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서희를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희는 절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서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서희의 의지대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쪽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서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집을 줄 테니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했던 거죠. 서희도 법적으로 다툴 바에야 그거라도 받고 끝내는 게 나을 거라는 계산 후에 결국 이혼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집은 30평대의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좀 오래된 구축이긴 해도 입지가 좋고 아파트 값도 꽤 됐었거든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남편의 유책도 확실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서희가 키우기로 했다 보니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치면 서희에게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거니 서희는 이혼 후에도 몹시 힘들어하고 여전히 우울해했습니다. 그맘때 서희와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했는데 볼 때마다 자주 울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친구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서희는 술을 마시면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아서 가만 안 둘 거라는 소리도 잘했고 그 둘 얘기를 할 때면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잊어버리고 마음 잡고 살라고 이혼해줬으니 털어버리고 이제 네 인생 살라고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저보고 제가 안 당해봐서 자기의 심정을 모르는 거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서희가 오래된 친구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그 곁을 지켜주려고 한 거지만 서희의 반복되는 신세 한탄을 듣자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희는 정신을 좀 차렸는지 운동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활발하게 다시 다녔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 잡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뭐에 꽂힌 건지 운동 다니고 에스테틱 다니며 피부에 몇백을 쓰고 쇼핑하러 다니고 돈을 물 쓰듯이 써제끼는 겁니다. 서희는 원래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한들 시부모님 눈치 보인다고 돈을 그렇게 펑펑 쓰지는 못했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혼 후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돈을 미친 듯이 써제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나요. 나중에 보니 서희는 이혼하면서 받은 집을 팔았고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간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액으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집을 받았으면 그거라도 잘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홀랑 팔아버리고 전세로 바꾸다니 저는 도대체 서희가 왜 저러나 싶고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그 돈으로 젊고 예쁘게 잘 꾸며서 잘 나가는 남자랑 재혼할 거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래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대책 없어 보이는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죠. 서희는 그맘때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 집에 한 번씩 왔었죠. 오면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대리 불러서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고 해서 새벽에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서희가 저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꾸 집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희가 서럽게 울면서 자기가 오늘 낮에 전 남편이랑 그 여자랑 출산한 아기랑 셋이 찍은 사진을 봤답니다. 그 여자가 자랑하듯이 본인 SNS에 올려놨더라면서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다고 하더군요. 서희는 아직까지도 전 남편과 그 여자를 염탐하는 듯 했죠. 서희가 너무 힘들다고 또 눈물바람이길래 결국 저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또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른 저녁부터 술을 꽤 마셨고 서희는 저희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데 깨우기가 그래서 결국 이불 덮어주고 저도 들어가서 잤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장례식장 갔다 온 남편도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새벽에 집에 왔다가 친구가 거실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서희에게도 다음부턴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서희도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그냥 하나의 작은 해프닝 같은 일이었는데 저는 그날의 일이 제 결혼 생활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기상 그맘때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지고 의심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와이프가 모를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의 부쩍 이상한 태도, 제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핸드폰도 자꾸 감추고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요. 저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서희에게 털어놨어요. 친한 친구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제 딴에는 정말 고민 끝에 서희에게 털어놓은 건데 서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애타고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서희는 제 얘기는 제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꾸만 네가 착각하는 거다. 네가 괜한 생각하는 거다. 너무 남편한테 집착하지 마라 하면서 제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나중에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서희에게 너무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이혼에 관해 고민하고 또 이혼한 뒤에 한창 힘들어할 때 저는 만사 제쳐두고 서희 옆에서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어주려 노력했는데 정작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니 제대로 듣지도 않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서희를 위로해줬을 때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위로라도 해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로 관심 없어 하는 그 모습에 인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정말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우이길 바랬는데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였죠. 그 상대가 바로 서희였던 겁니다. 제 남편이 밖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제 친구 서희라니요. 그 사실을 알고 뇌에 정지가 온 듯 한참이나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 그것도 본인 역시 같은 아픔의 상처, 이혼을 겪었잖아요. 바람난 전 남편과 그 상간녀를 씹어 죽일 것처럼 증오하고 욕했으면서 그것들이 인간들이냐고 생 이빨을 갈아댔던 게 언젠데 그런 친구가 제 남편과 이럴 수가 있나요? 제 착각이나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남편 노트북에 숨겨져 있는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은 절대 착각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친구랑 이럴 수 있느냐.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느냐고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보니 남편은 잡아떼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서희가 저희 집 와서 술 먹고 잤던 날 저희 집에서 그 사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실 소파에서 술 취해 잠든 서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남편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어와 보니 서희는 잠에서 깨서 저희 집 거실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한잔 하라고 권했고 남편은 아내 친구기도 하니 거절하기가 그래서 앉아서 같이 마셨대요. 저는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편이라서 전혀 몰랐는데 그 새벽에 둘이서 거실에서 술을 마셨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서희는 저희 남편에게도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이혼한 것과 자기 마음의 상처 등을요. 그걸로 제 남편이 위로해주다가 둘이서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시작이 저희 집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짐승들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쩌고 싶냐고 물었고 남편은 제가 내리는 처신에 따르겠답니다. 제가 용서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용서 안 해준다면 이혼해도 된대요. 끝까지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매달리지도 빌지도 않더라고요. 아,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와 나는 그냥 이 정도 사이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혼 안 해준다면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죄인이 뭔 말을 하겠어. 당신이 내리는 처분에 따라 살아야지. 참 비겁하고 못된 인간이다. 솔직히 이대로 살면 괴로운 건 나지 당신이겠어? 어떻게 내 친구하고 그럴 수 있어? 당신이나 걔나 둘 다 짐승이야?
이런 인간들이었어? 제가 거품 물고 따져도 남편은 그저 입국 다물고 방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 서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남편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건지 태연하게 받더라고요. 너 참 태연하게 전화 받는다. 벌써 내 남편한테 얘기 들었니? 전화 와서 들었어. 생각보다 너무 뻔뻔한 친구의 말투에 기가 턱턱 막혔죠. 저는 친구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저는 서희를 기다리면서 목이 너무 타서 물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잠시 후 서희가 왔는데 한눈에 봐도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물을 너한테 끼얹어야 되는 거지. 너무 화가 나서 말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친구는 제 눈을 피하더니 네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서로 창피해지니까 그러진 말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열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친구라고 믿었던 인간에게 말이죠. 제가 물을 확 끼얹으니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서 쳐다보고 서희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화장실로 획 갔습니다. 한참 뒤 대충 닦고 나온 서희는 다시 앞에 앉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 나도 너랑 비슷한 일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자랑이다. 네 입으로 잘도 말하네. 너도 네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하고 그걸로 피눈물 났었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이런 짓을 저질러?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네가 네 전 남편이랑 그 여자 욕할 처지야?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것들하고 나는 달라. 뭐가 다른데? 네가 더 최악이지. 최소한 그 여자는 네 친구는 아니었잖아. 저는 말하면서도 너무 분통이 터졌죠. 제 말에 서희는 아무 말 않고 불편한 기색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니까 아무래도 거슬렸겠죠. 뭔 눈치를 그렇게 봐? 쪽팔린 건 알아? 그래,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 근데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봤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더라. 내 남편하고 그 여자 그렇게 된 것도 분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아, 그냥 이게 다 운명이고 팔자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네 남편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날 속상해서 혼자 술 한잔하다가 네 남편이 왔고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짠해 보였는지 같이 한잔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그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네 남편이 많이 위로해줬어. 너무 고맙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 너 진짜 웃긴다. 허구한 날 나붙잡고 하소연해서 내가 그렇게 네 팔자 타령 징징거림 다 들어줬는데 그때는 전혀 위로고 뭐고 안 되다가 내 남편이 몇 마디 들어준 건 그렇게 마음 절절하게 위로가 되디? 그놈의 위로는 남자가 해줘야만 됐던 거네? 비꼬지 말고 선호 씨랑 나랑 그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그거야. 그걸 두고 뭐라는 줄 알아? 발정났다고 그래. 발정난 둘이 아주 가지가지했네. 너 말을 왜 그렇게 상스럽게 하니? 너처럼 행동이 상스러운 것보단 나아. 이 남자의 미친년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말 더 섞고 싶지도 않다. 상간소송할 거야. 그거나 기다려. 주변에도 다 알릴 거야. 그때도 이렇게 떳떳한지 보자. 그래, 얼마든지 해. 각오하고 있어. 선호 씨랑 나 그 정도 각오는 했으니까. 서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치가 떨린 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상에 물도 끼얹고 욕도 했지만 마음의 분은 전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김서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 얘기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서희를 욕하면서도 저한테 이혼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생각했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보란듯이 김서희를 만나고 다녔어요.
아마 김서희도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처분만 기다리니 어쩌니 했지만 김서희에게 갈아탈 생각도 진작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고 급기야 남편은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서희 집에 간 듯했죠. 게다가 김서희는 저에게 문자로 너는 남자 없이도 잘 살잖아. 나에게는 선호 씨가 너무 중요해. 선호 씨가 필요해. 한때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양보해주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럴수록 선호 씨는 너한테 더 정 떨어지니까. 선호 씨의 선택도 존중해줘. 이렇게 구구절절한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지가 사람이면 저한테 정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 엄마는 그 문자 보고 그년 집 쳐들어가서 엎어버리자고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싶었고 막말로 그것들 쳐 죽이고 나도 같이 죽고 싶다 싶을 정도로 배신감과 분노가 엄청났죠.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후 저는 생각을 아예 바꿔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내가 말라 죽어도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뒤 제 심경이 180도 변한 거죠. 저는 그 후 바로 김서희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했죠. 김서희는 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과 위로금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줄 테니 소송은 취하해달래요. 자기 아이들이 알면 어떡하냐는데 애들 걱정되는 인간이 그러고 사나요? 참 가짜났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저에게는 차라리 돈이라도 제대로 더 받고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으로 제가 제시했던 위자료에 위로금까지 더 얹은 금액으로 받기로 하고 소송도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빠르게 협의 이혼 도장도 찍어줬고 제출도 했습니다. 숙려 기간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혼 접수는 다 끝난 건데 서로 합의 보고 소송 취하하고 이혼 서류 제출하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될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제가 그것들한테 신물이 나서 이혼을 해줬을 거라 알고 제가 질려서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냐면요.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 회사로 찾아왔는데 제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 문도 닫았다면서 제가 와이프니까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겪었다 보니 몹시 놀랐죠. 알고 보니 남편 회사는 어려워진 지 꽤 됐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서 사금융에서 빌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서 대부업체까지도 돈을 꽤 빌린 듯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이 집을 나갔었는데 저는 단순히 이혼해달라고 집을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빚쟁이들 피해서 회사 문 닫고 연락 끊고 집도 나간 거였어요. 그 빚쟁이들이 남편 연락이 안 되니 저한테 남편 어디 있느냐고 협박하듯 물어보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간 상태고 나는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내 손으로 그 인간 죽이고 싶을 지경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노란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그 상간녀 연락처는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상간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나도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간녀 연락처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갔고 저는 그 후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 때문에 저까지 피해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접수가 된 뒤 숙려기간 마지막 주에 그 사람들에게 김서희 연락처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장선호 상간녀 연락처다. 아마 이 여자 집에서 같이 살 거다. 장선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쪽으로 알아봐라 라고요. 저는 남편, 아니 장선호가 그렇게 빚으로 사업을 굴리는 줄도 몰랐고
빚쟁이들한테 독촉을 당하는 상황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유능하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 남의 돈으로 사업하고 감당도 안 돼서 도망이나 다니는 사기꾼이나 진배 없더군요. 김서희는 그런 장선호가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고 저한테서 뺏은 것 같은데 어디 개털인데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 잘 끌어안고 살아봐라 라는 심정으로 냉큼 이혼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혼 후에 들어온 이야기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선호와 저는 아이가 없어서 한 달간의 짧은 이혼 숙려기간을 끝내고 바로 협의이혼에 성립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뒤 한밤중에 김서희가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얘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하나 싶어서 받지 말까 하다가 고민 끝에 받았는데 술에 취해서 한다는 말이 대뜸 장선호 개털에다가 사기꾼인 거 알고 나한테 버린 거냐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소리가 웃겨서 들어줬어요. 뭔 소리해? 이상한 빚쟁이들 나한테 전화 오는데 네가 번호 알려줬다면서. 맞아. 장선호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대. 나 이제 장선호 와이프 아니잖아. 네가 장선호 와이프 하고 싶다며. 그래서 네 번호 알려줬어. 야, 너 친구라는 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지랄한다. 친구라는 년?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러는 너는 친구라는 년이 남의 신혼집 와서 남의 남편이랑 뒹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해달라고 그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고 장선호랑 살라고 줬어.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은데? 너 다 알고 이런 거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더니 너 이런 거 다 알았던 거지? 뭐 어쩌라고. 네가 장선호랑 운명이라며. 운명인 사람이랑 살려고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난린데? 그 새끼 때문에 나 그나마 있던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리게 생겼어. 알아서 해. 그게 네가 말한 운명인가 보지 뭐.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장선호한테나 얘기해. 네 운명의 남자한테. 장선호 돈 같이 갚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네 운명인가 보다. 그 새끼 집도 나갔어. 나 그 새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꾼으로. 하면서 울먹거리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가짜으면서도 웃기고 한편으론 짜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신고하던지 말던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너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게 생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가?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전화해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보니 김서희만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장선호도 억울해 팔짝 뛴대요. 김서희가 평소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평소 하고 다니는 것도 명품밖에 없다 보니 이혼해서 위자료도 엄청 많이 받은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김서희한테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보니 김서희가 집은 자가에서 전세로 바꾼 지 오래고 그 차액으로 사치 부리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쥐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김서희는 장선호가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았던 거고 장선호는 김서희가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서 돈 많은 이혼녀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챈 것이죠. 김서희는 장선호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바람에 장선호와 김서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오밤중에 경찰서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으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서요. 저는 장선호가 그 정도로 밑바닥인 줄도 몰랐고 또 김서희가 그 정도로 멍청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으로 또 오래된 친구로 알아왔던 인간들인데 저는 그 인간들의 진면목은 전혀 몰랐던 거더라고요. 더러운 두 욕망이 만나서 저 배신 때린 건데 결국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한 셈이었죠. 저는 팝콘 먹는 심정으로 그 인간들의 후일담을 비웃음과 함께 열심히 들었습니다. 김서희는 저에게 장선호와 그렇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죠. 어쩌면 제가 장선호와 김서희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하는 것, 그것이 제 정해진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운명이었다고 해도 저는 너무 비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다 지켜봐서도 있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무너지거나 너무 힘들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혼이라는 거 결코 작은 일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피할 수도 없었던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려고 해요. 그것들의 비참한 꼴도 제 눈으로 다 지켜보았으니 이미 일어난 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